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비엔날레 도시전 리뷰전 행동하는 도시들 세미나의 3회 수요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귀한 강사를 모셨는데요. 마이클 제이콥 교수님이 스위스에서 강연을 할 것입니다. 먼저 앞서서 몇 분을 소개하고 라운드 테이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는 스위스 대사관과 협력해서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의 라이너스 본 캐스텔물 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또 프랑스와 헬렌 문화 담당관께서 이 전체 이 세미나에 함께 협력을 하고 또 제이콥스 교수님도 소개했는데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첫 번째 김승일 총괄 건축가님께서 참석하시겠고, 그 다음에 정욱주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경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라파엘 루나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강범준 명지대학교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마이클 제이콥 교수님을 스크린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느 도시에서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스위스의 남부 쪽에 있는 드치노시에서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드치노시에는 훌륭한 건축물도 많죠? 예, 많습니다.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또 이런 의미에서 스노츠니, 바키니, 마리오 볼사일 등과 같은 유명한 건축가들이 전통을 이어온 도시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위스 하이브리드 영토 스위스는 현대 도시인의 도시 디자인의 실험실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겠는데요. HBIA에서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제네바 고등예술디자인학교죠. 그래서 히페아에서 이론학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제네바 고등예술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 미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하버드 GSD에서도 방문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그 경관이론, 미학, 현기증의 역사, 현대 지각이론 및 건축의 시학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TV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라디오 기자로도 활동하였습니다. 국제 전시회 큐레이터 및 경관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의 작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마이클 제이콥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간에 이 스크린 화면 공유 언제든지 해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 can tell you're a professor because you're reading in between. 교수님이라는 게 지금 잘 보여지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죠. 에코가 들리는데 제 소리가 잘 들리시죠? 괜찮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강연자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항상 자기 나라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은 기쁜 일인데 이번 강연의 주제 덕분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섬세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 설계, 도시 발전,
또 영토와 또 스위스의 이 그 조경 건축과 관련된 그 부분을 제가 좀 검토하고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현대도시 디자인의 실험실로서 뭐 조경 건축, 뭐 도시 건축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제가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스위스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보고 싶습니다. 스위스를 전 세계의 작은 거울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도발적인 그 맥락에서 이브 클랑의 콜라주를 여기에 가져와 봤습니다. 프랑스 아티스트고요. 또 미국의 마크 텐시라는 이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우리는 뭐 도시 설계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8세기에 이제 저희가 출발하면서 뭐 19세기의 합리주의와 함께 계몽주의를 통해서 인류는 뭐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21세기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라면 또 도시 건축가라면 뭐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시민들도 그런데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스위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05년으로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스위스의 유명한 건축가들 이 뭐 메일리, 드모론, 뭐 디너가 이 5권의 작은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그 주제는 스위스는 예전의 스위스가 아니다. 100년 전의 스위스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설이 재미있는 이유는 스위스는 하나의 큰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들의 네트워크가 스위스고 이 도시가 어떻게 보면 스위스의 중심이고 센터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위스의 영토를 전반적으로 볼 때 또 영토를 부분적으로 볼 때도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서쪽으로 하나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시의 문제나 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검토를 할 때는 스위스가 하나의 이 그 도시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여줬는데요. 이 건축가들이 상당히 이 그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 즈리크 이 호수와 이 그 제네바로 가는 길은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멈추지 않는 이 무한한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스위스와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게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도시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시는 뭐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보면 이제 알프스가 있는 산악지대인데요. 뭐 황무지와 같은 이 그 버려진 이 그 공간입니다. 지대입니다. 사실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충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도시에서는 뭐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도시에 안 살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사라질 거다. 그래서 뭐 산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고 이 그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격이었죠. 그래서 현대 도시 이 그 계획과 관련된 이제 연구들을 보면 독일 이론가 중에 토마스 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베른스타트 사이 도시라는 책을 이제 썼습니다.
이 사이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시는 도처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도시들이 영토들을 삼켜 먹어버리면서 도처에 깔리게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이제 철학가들은 이 그 프랑스 이 철학가 또 인류학자인 마크 오제가 비장소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도시와 비도시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 또 도시와 자연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특히 비장소에서 많이 사는 경우가 많다. 공항이나 아니면 주유소, 기차역.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환승하는 곳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비장소다. 그런데 정체성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장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 도시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이 사이도시라는 개념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치타 디푸사라는 이태리 이론가가 이 확산되는 그 도시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테치노를 가보면 또 스위스의 남부 쪽을 가보면 이 도시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경계가 어디에까지 가는지 그리고 농촌 지역이나 외곽 지역이나 시골은 어디에 시작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시에서 흔히 이제 밤에 갈 수 있는 장소들이 도시 밖에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유명한 이 미국의 조경 건축가 3명이 게레트 데크로, 카이니, 제임스 로즈가 쓴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요. 도시 환경의 조경, 설계, 농촌 환경에 있어서 또 원시 환경에 있어서 조경 디자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우리는 영토를 이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나눴습니다. 도시라는 게 있었고요. 뭐 도시의 역사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도시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매우 중요했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또 농촌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지가 있었고 또 농가가 있었고 뭐 변증법적인 도시와 농촌의 어떤 대치 상태가 있었고 그래서 도시가 덕분에 또 살아남았죠. 이 농촌 환경을 농가를 활용하고 이용해서 식량 공급을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45년에 와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뭔가 원시적인 어떤 자연이라는 개념이 도래했습니다. 2005년에 한 학설에서는 이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이라는 것은 없어졌다. 사라져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을 사람이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가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이 영토가 굉장히 하이브리드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도시적인 것, 비도시적인 것을 사람이 만드는 것, 자연적인 것을 구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섞여 있어요. 하이브리드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툴이 필요하겠죠. 도시 계획을 하고 시공을 하고 뭐 설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위스에서도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100년 전에 사용했던 그런 개념이나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도시의 구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제 발표의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위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이제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산을 떠오르게 되고 조경 건축을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좀 이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유명한 이 그림입니다. 콘라드 위츠가 그린 회화고요. 또 종교적인 이 테마를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 영국의 이 그 비평가가 이 그 미술사에서 또 이 회화사에서 처음으로 어떤 장소가 분명히 보이는 그림이 이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네바가 보이고요. 또 성경에 이제 한 일화가 나오고 있고요. 뭐 고기잡이의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것이고요. 근데 배경에 있는 이제 장소는 제네바입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산이 보이고요. 몽블랑이 보이죠. 저희가 자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스위스의 어떤 상상력을 이제 우리가 동원해보고 싶을 때 또 관광지로서도 이제 자연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위스를 많이 방문을 하죠. 근데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면 자연이나 산은 나쁜 곳이었습니다. 악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악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사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스토리들이 있죠. 그래서 에덴 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죠. 또 신라권의 스토리죠. 그래서 뭐 이 그 에덴 동산이 이 천국이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쫓겨났죠. 이제 뭐 모든 게 끝났다. 뭐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뭐 죽을 것이고 뭐 고통이 있을 것이고 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성경에 나온 두 번째 스토리는 대홍수입니다. 대홍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한 다음에 이 세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파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40일 동안 이제 홍수로 인류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인류의 역사가 이제 14,000년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한 14,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계산을 한 거죠. 14,000년 전에 인류 역사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파괴하면서 40일 동안 이제 비를 보내면서 홍수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연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대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악마가 자주 나왔고요. 18세기의 이제 그림만 보더라도 이분은 유명한 저자였고 또 과학자였고 또 수학자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으로 갈 때 조심해야 된다. 산에 들어가면은 괴물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괴물들을 의인화시켜서 정말 자연의 나쁜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18세기 때 아주 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에서 이러한 트렌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또 알베르트 포네르 이제 유명한 이제 수학자 또 철학가였는데요. 17세기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프스는 산은 아름답지 않다. 좀 흉측하다. 못생겼다. 알프스 산은 못생겼지만 유용하다. 물 주기 때문에 또 처음으로 물의 수문학적인 사이클을 이해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산은 악마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벌이다라는 개념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프스나 산은 이제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이 사람이 유명한 분입니다. 장자크 루소, 유명한 이 그 철학가 저자이죠. 그리고 도시에서 자랐고 도시에서 공부를 했지만 18세기에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신 헬로이즈라는 책을 썼죠. 신 헬로이즈는 좀 센티멘탈한 이 소설이었는데요.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위스에서 아름다운 유일하게 내 눈에 아름다운 이 장소는 산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크 루소는 이 그 자연을 해석하고 보는 시선과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중세 때부터 이 18세기까지는 이 자연이나 농촌 지역은 나쁜 곳이었는데 서서히 18세기부터는 사람들이 자연은 사실 좋은 것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 18세기에 이 그 숭고론이라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숭고론이라는 것은 영국인들이 좀 현대화시킨 이론이죠. 그래서 숭고의 미학은 자연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 그 원대하다라는 이제 개념을 발표한 것입니다. 18세기에는 이제 자연에 이제 매료가 되어서 자연에 대해서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자연에 노출이 돼 있으면 사람들은 여기 굉장히 뭐 조그맣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작고 자연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이 그 좀 존경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상이 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뭐 숭고한 이제 숭고하게 자연을 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왔고요. 저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 이제 관광객들이 여행자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런 방법으로 자연에 대한 아이디어 개념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의 이제 그림인데요. 왼쪽 코너를 보면 이제 사람들 2명이 보이죠. 그래서 이 그 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 그 산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이제 핵심적인 테마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 그림에서는 스위스의 이 자연이 18세기에서는 이 그 지식인들의 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는 이거는 샤우바크다. 아주 유명한 이 그 베르느 지역 주변에 있는 폭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사람들이 금방 알아봤어요. 그래서 자연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서. 그래서 샬레이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샬레이는 이제 산에 있는 이제 집이죠. 18세기까지만 해도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 그 건축이라는 어떤 그 개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허접하게 설계한 집이 샬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8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유행처럼 이제 샬레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샬레를 짓기 시작했고 이 그 18세기에 와서는 이러한 건축물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위스의 자연을 이제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 환경을 이제 복제를 지나치게 해서 이 그 여행 책자에 이게 보이는 이제 장면들을 사람들이 따라하고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에 가면은 18세기에 가보면은 실질적인 알프스 산맥에 있는 자연 경관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설계를 했습니다.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보면은 뭐 자연이 참 아름답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이 아닙니다. 콜라주입니다. 파리 주변에 있는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거대한 자연의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와서 도시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스위스에 있는 이제 산악지대인데요. 아주 이 그 최근에 이제 그 산중턱에 자리 잡은 호텔인데요. 19세기에 와서는 뭐 이런 것이 점점 더 이 그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이 그 조경 이 그 건축이 탄생했는데요. 그래서 이 그 인간이 이 그 만든 이제 가공물들이 이제 산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서는 관광객들이나 여행자들이 이곳으로 와서 안전한 곳에서 멋있는 알프스의 산을 이 그 감상하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여기에 와서 인간의 흔적을 남겼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뭐 기차, 뭐 철도도 깔렸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발명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15년이 지난 다음에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스위스를 보면서 뭐 요즘은 뭐 자연이 참 그 강한 이제 자연이 아직 그 많이 살아있는 나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자연도 있지만은 기차 뭐 철도가 많이 깔렸고요. 그다음에 수력 발전소들도 있고요. 수력 발전소 발전 시스템이 스위스의 이 그 지정학적인 어떠한 특성들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사실 뭐 에펠탑은 뭐 이걸 짓는데 15년이 걸렸죠. 근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알프스산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댐 위에서 이 알프스산을 보면은 경관이 멋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굳이 와서 알프스산을 감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도 깔렸고요, 철도도 깔렸고요, 또 뭐 전력 시스템도 깔렸고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인간이 만든 것은 무엇이고 자연이 만든 것은 무엇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이제 토목공학 쪽에서도 이제 이것이 중요한 주제였지만 또 자연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일까요? 이게 비자연적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뭐 건축이든 도시 설계이든 조경 건축이든 이런 점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연에 대한 개념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알프스산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알프스산은 자체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들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알프스산이라는 영토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장소와 이 자연을 볼 때 이게 어떤 장소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은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다른 나라들처럼 스위스도 자동차 문화가 도입되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사례를 이제 주기 전에 현대적인 어반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를 보기 전에 이제 유럽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럽의 도시 설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유럽은 좀 특별한 곳입니다. 일반적인 세계사를 보면 또 도시의 어떠한 현상을 연구해 보면 유럽은 좀 특별합니다. 14세기 1350년쯤 시엔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터스크니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12, 13세기 사이에 유럽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술 작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건축물 또 도시의 아름다움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건축가들 또 건축물들을 이용해서 도시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에 있는 집들이 이제 정면을 조금 더 아름답게 설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또한
이러한 공간들, 사용되는 공간들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 장소의 미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뭐 유럽을 가보면 스위스도 그렇지만 도시들이 미적인 프로젝트가 됩니다. 12, 13세기에 많은 나라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집을 안전한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주거지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문화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을 가보면 북경도 3000년 전에 굉장히 건축적인 요소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도시의 미적인 부분, 아름다운 부분은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공공장소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내가 내 자신을 노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의 어떠한 공간이 발전을 할 때 이 주요 도로, 이 도시에 있는 유럽 도시의 주요 도로들은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시인지를 보여주는 장소가 됐습니다. 이 베르느 도시는 이제 중세 때는 외곽 성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 성곽이 있었기 때문에 성곽 안에 이제 도시가 있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문이 하나가 있었고, 어떨 때는 두 개가 있었고, 어떨 때는 이제 문이 네 개가 있었는데, 베르느 도시가 있고 이제 중간에 이 핵심 축이 있는데 핵심 축에 제일 중요한 집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 1780년도, 70년대, 80년대에 와서도 이러한 일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또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가지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이 그렇다는 거죠. 고전적인 정원처럼 질서정연하게 가지런하게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직선으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됐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많은 도시를 가보면 이러한 이제 구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유럽 도시에서 좀 비슷한 구조고 형태고요. 또 이 14, 15, 16세기 때부터 이런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뒤쪽에는 이제 다른 시스템이 있고요. 제네바의 구시가지입니다. 제네바에서 이제 구시가지가 있는데요. 이쪽이 제네바의 이 제일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길이었습니다. 팔레스가 많았고요. 또 돈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집들을 지었고요. 또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지어졌습니다. 19세기에 와서 새로운 가로가 구축이 됐습니다. 제네바의 또 다른 메인 스트리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건축적인 스타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일된 어떤 그 공간의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20세기니까 트램 선들도 보이는데, 이쪽은 이제 중세 때 지어진 이제 도시인데 어떤 균일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새로 지어진 이제 메인 도로가 있는데 또 조금 더 고층 빌딩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유럽의 도시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성곽이 있고 좀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식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이 이런 식으로 가로지르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로마인들이 도시를 지었는데, 파리만 보더라도 파리도 이 20개의 아론디스먼이 있는데 이 성곽 안에 있고, 또 두
두 개의 축이 있지만 굉장히 이 질서정연하게 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럽의 도시들은 이렇게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곽의 이러한 이 그 경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좀 많이 이제 바뀌었죠. 도시가 부유해지면서 새로운 장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의 도시에서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는 좀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유럽 도시에서 건축적인 이제 빌딩들이 지어집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렘 쿨하우스 빌딩 나는 원한다 라는 식으로 또 새로운 건축물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17, 18세기에 이제 제네바에서도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네바의 구시가지가 여기 보이는데요. 뭐 중요한 이제 저택들, 이제 팔레스들이 메인 스트리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도시의 역사, 도시 발전의 역사를 보면은 이 17, 18세기 파리에서 시작된 이 그 통일성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빌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차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도시 환경에는 다양한 어떤 건축물을 섞어서 좀 만들자라고 했다가 17, 18세기 이후에는 좀 합리적인 사고가 시작되면서 좀 통일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스위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적인 요소들이 이 메인 스트리트에서 완전히 이 그 통일이 되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다른 이 그 곳에서도 유럽의 도시의 녹지대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베를린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녹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프로메나드가 필요하고, 제네바의 이 그 도시 프로메나드입니다. 루데라트레입니다. 그래서 이 18세기에 제네바의 이 상류층이 이곳에 와서 유유적적하게 산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지대가 이제 도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 전쟁이 있었을 때는 성곽이 필요했겠죠. 그러면 녹지대를 집어넣을 공간이 없었겠죠. 사람들이 전쟁을 이겨내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게 없어지고 현대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성곽이 없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프랑스어 볼르바르드가 이 독일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 도시를 이제 뭐 7, 800년 동안 이 구성한 이 성곽들이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부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럽의 도시에는 녹지대가 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도 이 그 도시 개발을 할 때 메인 스트리트가 있고 중요한 파사드들이 있고 또 이 빌딩들이 주로 이 그 메인 스트리트를 보고 있고, 또 전통적인 이 그 터스커니 스타일의 이 시장들이 있고, 또 제네바의 이제 시장입니다. 이제 구시가지의 이 중심부죠. 많은 경우는 이런 분수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그 도시의 구조가 좀 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은 제네바를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남부 쪽에 보시면 올드 시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올드 시티였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호수 쪽으로 가면은 좀 더 최신 건물이 나옵니다. 18세기 전까지는 아무도 호수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로 그냥 운송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호수 자체가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이 호수의 수변 공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전에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됐던 것 뿐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호수의 수변 공간도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 또 도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질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14, 15세기의 이론가와 건축가들은 그래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완벽한 형태의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서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질서 정연한
체계적인 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 길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중앙 메인 스트리트와 또 마켓플레이스도 쉽게 구분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현대적인 도시 환경의 문제에 적용해 봤습니다. 조금 특이한 출발점으로 시작하겠는데요. 5개, 6개의 테마가 있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테마로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하나의 그리드로 보는 것입니다. 격자형 내지는 네트워크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조경 건축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홈셋가 세계 최초의 조경 건축가였는데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파크웨이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홈셋가 만든 파크웨이를 보면은 뭐 보스턴의 에메랄드 하웨이를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을 보면은 도시의 영토를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원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하는 근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인프라가 이런 측면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그 스위스 남부쪽에 있는 리노타미라고 하는 아키텍트가 지은 것입니다. 이 구조물을 보면은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스위스에는 이렇게 좀 이상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하지 않는가. 고속도로 디자인에 누가 관심이 있느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데요. 스위스 건축가와 엔지니어와 조경 건축가들은 그런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디자인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옥외냐 실내냐라고 말을 하기 전에 2005년도에 연구를 보면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기초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은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봤을 때 스위스의 전통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을 중시하는데요. 이것을 굿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굿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도 마찬가지죠. 건축에 있어서 기술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경을 바꿔놓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인프라 때문에 그 이전의 자연 경관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물론 또 책임도 있죠. 그래서 어떤 형태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리노 탐이라고 하는데요. 프람튼이 쓴 책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저자가 얼마나 엔지니어링의 책임성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엔지니어링을 강조하는 것은요. 전 세계의 99%의 건물들이 건축가들이 짓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 건물의 99%는 건축가가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죠. 또 스위스에서는 엔지니어링의 전통이 강합니다. 인프라를 보면은 볼 수가 있지만요. 이 사례로 보여드리는 것은 제네바에 있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어떤 그 제네바를 둘러싸는 순환 고속도로인데요. 이것은 스위스 서부에 있는 그 보시에르라고 하는 조경 건축가가 설계한 고속도로입니다. 그냥 보면은 약간의 나무가 있는 고속도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교량을 보면은 그 엔지니어링, 디자인으로서 엔지니어링, 굿 디자인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녹지를 보면은 매우 면밀하게 계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조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인프라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는 사방에 편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 건축이라는 것은 정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조경 건축입니다. 조경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뭐 건축과 조경 건축, 어반, 도시 환경을 구분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영토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딱 어떠한 집단에 속한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 높은 수준의 건축, 설계, 높은 수준의 생태학을 갖고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파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것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고 뭐 그냥 효용성만 있지만은 별로 큰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녹지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만들어도 이렇게 녹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별로 잘 보이지 않는 사진인데요. 어쨌든 제가 스위스의 디자인 전통에 대해서 말하면서 막스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막스웰은 시계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많은 건축가들이 이 시계를 즐겨 찾죠. 지금 보시는 것이 막스웰이 프로젝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또 여러 기관에서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굿 폼에 대한 책을 이분이 썼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작고 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굿 디자인의 좋은 예로 교량이 나옵니다. 스위스에서는 교량을 구축하면서 강력한 전통이 있는데요. 이 전통은 아직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교량을 보면은 다리 자체의 퀄리티가 아주 우수합니다. 제가 아까 그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크리스찬 맨이 지은 유명한 교량입니다. 엔지니어링으로 어떻게 자연 경관을 바꾸었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 아시는 마이야르 교량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아주 엘레거트한 교량을 구축함으로써 자연 경관을 어떻게 바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코르에 있는 스위스 동부 쪽에 있는 도시에 있는 듀르크 콘세트의 작품인데요. 아주 가벼운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느낌의 다리를 지음으로써 주변에 있는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집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태리의 피아자, 어떤 광장을 기반으로 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로산 근처에 있는 르농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도시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고 평범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공간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현대적인 도시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 세계 건축 그리고 엔지니어들을 보면은 건물로 그냥 세계를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건물은 필요하죠. 뭐 병원, 교육기관, 학교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필요하지만 필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건축가들은 그냥 세계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오브젝트로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거꾸로 돌려야 됩니다. 오히려 빼야 되는 것이죠. 더하기에서 빼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그 void,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트렌드로서 스위스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두드러지죠. 여기에서 절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또 하나는 스위스 도시 공간을 특징 지어주는 것인데요.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가 아주 퀄리티가 좋죠. 이렇게 하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스위스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값싼 건축 자재를 쓰는 곳이 많습니다. 어쨌든 스위스는 고급 건축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자재가 퀄리티가 좋으면은 건축물의 퀄리티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 보시지만은 화강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콘크리트를 잘 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퀄리티도 아주 좋습니다. 또 페골라 스타일의 건축 요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꽉꽉 공간을 채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즈리크의 중앙에 있는 공간인데
공원인데요. And you see how contemporary design 공원인데 아주 현대적인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공물은 많지 않습니다. almost poetical. 어떻게 보자면 시적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건축 요소들은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시의 모든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투자를 해야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오랜 그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세기, 21세기에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적인 형태죠. 수백 년 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보면은 이 현대 도시의 어떠한 인위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void, 빈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쥐리입니다. 이 도시 환경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물이 있고 이 건물들은 보존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Generally, the history of the city. 도시 역사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존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앞에 이렇게 커다랗게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공공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공간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공 공간을 다른 용도로 개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아름답지만은 단순한 자재를 사고 있고 이 자체가 도시 자체가 하나의 공연장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쥐리크 다른 공간인데요.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죠. 이 공간에 사람들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So these were the faculty places in the city. 이것 여태까지 도시의 여러 공간을 보여드렸는데요. 또 하나 현대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스위스에서 중요했던 건축물들이 묘지였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하나의 럭셔리죠. 이미 많은 것을 지었기 때문에 왜 묘지에 투자를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지만 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를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유명한 사례인데요. 피터르 키너스가 설계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경 건축가인데요. 쿠르에 있는 묘지입니다. 아주 쭈리시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심에 또 들어와서 보면은 또 역시 녹지 있습니다. 공원이든 묘지든 이런 녹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죠. 저희는 이런 것을 만드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모든 사례를 종합을 해서 보면은 그것이 묘지이건 인프라이건 공공공간이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의 책임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베를린의 큐니츠에 있는 또 하나의 묘지인데요. 우리는 아름답지만 그리고 계속 아름답게 남아있을 것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에서 이렇게 녹지 공간을 만들어야죠. 도시 안의 자연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은 그냥 먼 곳에 있는 외딴 곳에 있는 장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쭈리히의 중심에 있는 쭈리히 대학교 안에 있는 공원입니다. 여기에는 그 ASP라고 하는 조경건축가 건축사무소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관계성 있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워낙 그 건축 자재, 남아있는 건축 자재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폐기를 하는데요. 80년, 90년대에 공원을 만들면서 이렇게 폐건축 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혁신적으로 보입니다. 가장 환경 친화적인 초기의 환경 친화적인 도시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동일한 공원인데요. 쭈리크 대학교의 건물이 보이고 여기에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죠. 20세기의 언어가 있어서 인터내셔널 스타일 등등이
번창을 했지만은 이 동시에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녹지 공간을 보면은 즈리크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녹지 공간이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죠. 하지만 dialogue between nature,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과 its other technology, city, 테크놀로지, artificial 도시의 인공성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빈 공간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등의 사례가 많은데요. 어떤 장소를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입니다만은 곳곳에 빈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그 바람이 보입니다. 작은 섬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휴식처로 만드는 거 있죠. 그리고 이 휴식 공간은 technological knowledge. 굉장히 고도의 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Wonderful park I showed you. 아까 보여드린 그 공원, 얼슬 파크 안에 있는 공간인데요. 처음에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아니라 인공적인, 인위적으로 만든 자연입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Very strong image for what we call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스위스의 섬세한 공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만들 수 있었던 공예의 정신, 장인 정신, 또 도시의 아름다운 건축과 조경을 할 수 있었던 장인 정신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볼 수가 있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테마로 들어가겠습니다. very important, of course, in a place like Switzerland. 스위스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호수와 강가의 수변 공간입니다. 스위스는 호수가 많은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호수의 수변 공간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사람들이 이러한 호수의 수변 공간이 얼마나 좋은지 발견한 것입니다. 수영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좋은 공간으로 인식을 한 것이죠. 저희가 보면은 이러한 조경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발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렌시인데요. 조경 건축가들과 어버니스트와 건축가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러한 그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도시를 변모시켰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형태였습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로 혁신을 하였습니다. 지우리크시인데요. 스위스의 경제도시, 경제수도입니다. 여름 경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근에서야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위스 사례이지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몇 년 동안 to take account of everything which is disturbing and to give the people the possibility to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시 환경과 좀 더 강력하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운 공간을 찾는 것 자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see how the lakeshore 여기에서는 긴 산책로를 통해서 이 자연과 함께 강의 수변 공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 수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환경, 도시 건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그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수라든가 또 벤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셀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즈리크에 국한되지 않고요. 최근에 바셀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전에는 공업도시였었는데요. 물론 뭐 오래된 전통적인 도시였는데요. 바셀의 강가를 보면은 이러한 수변 공간이 얼마나 활동적인 공간이 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도시 환경이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조금 흐린 사진이긴 하지만은 쥐리히의 사진입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해 보이는 요소, 그러니까 도시환경의 굿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를 보면은 어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방에 편제되어 있다고 했죠. 어반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에는 건축의 수준입니다. 스위스와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이 건축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두세 명의 스타 건축가는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건축가로서 중산층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수천 명의 중산층을 이루는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건축가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준이 높다는 것도 중요하죠. 특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항상 빌딩으로 가득 찬, 구조물로 가득 찬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축가들의 책임이 큽니다. 스위스 건축가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을 통해서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를 갖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다른 건축가들과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느냐를 고민하고, 그리고 또 내가 디자이너로서 뭔가 좀 더 나보다 큰 도시 환경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so much. And you gave us a lot to think. 저희가 생각할 내용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We usually take a short break, but I don't 원래는 저희가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휴식 시간을 갖는데 저희가 지금 모멘텀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도 있었고 역사적인 내용도 있었고 또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를 프레이밍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토론자, 질문자 김승혜 총괄건축가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희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스위스를 가면 어떤 때는 풍경 속에서 이제 한국의 풍경과 좀 비슷한 데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반가운 이제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그 속에 숨어 있는 많은 생각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역사적 지층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한테 큰 이렇게 그 감명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건축의 퀄리티라는 말을 끝에 하셨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동의하는 것이, 몇 년 전에 15개의 그 다른 나라에서 모인 건축가들끼리 모여서 저녁 때 와인을 마시면서 어느 나라의 건축의 퀄리티가 제일 높으냐를 가지고선 격렬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스위스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스위스가 가장 그 훌륭한 퀄리티의 건축을 만들고 있고,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스위스를 포함한 이제 유럽의 도시를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서울을 포함한 아시아의 도시를 보았을 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차이도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럽의 도시들 또는 유럽의 그 문명 속에 깔려 있는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과 도시, 또 선과 악, 뭐 천당과 지옥, 이러한 그런 이분법적인 아주 단순한,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아주 강력하게 대비를 이루면서 아주 뛰어난 문명을 만든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동아시아의 경우에 이분법 말고, 물론 이분법도 있지만 상당히 다양한 체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법적인, 이진법적인 체계가 있었고, 또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삼이라고 하는 체계도 있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어떤 체계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주의 요소를 얘기하는 뭐 나무와 뭐 불과 물과 흙과 뭐 이런 이제 5가지의 또 우주의 순환, 이제 이런 것들이 도시를 생각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우주의 질서를 도시 속에 구현하는 것을 동아시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예를 들어 보면 산이 어떻게 보면 도시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 자연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제 어떤 인식에 있어서의 좀 차이가 있고, 그런 결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의 그 어떤 주택이 부족해서 서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제 그 집을 더 공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방 그것이 이제 시민들의 반대로 지금 무산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자연과 도시의 공존에 대해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도 있지만 이제 동양과 서양의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차이도 있고, 그 차이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지만 근래 와서 특히 이제 20세기 후반 이후로 와서 또 상당히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는 게, 그게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도시와 농촌이 경계가 흐릿해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같이 함께 고민하는 이제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커다란 그 같이 고민하는 새로운 이슈 중에 이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1980년에 이제 The Third Wave를 통해서 일렉트로닉 커티지를 얘기하고 재택근무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권화 분산화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2020년 우리가 그 팬데믹을 맞이해서 상당히 다른 도시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서두에서 마이클 제이콥 선생님이 얘기했던 바와 같이 결국 도시와 건축은 이제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이제 새로운 기후 위기와 또는 이제 이런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재앙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인류가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의 지점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1980년대에 엘빈 토플러가 이제 그 새로운 정보통신을 하나의 이슈로 내걸고 도시와 건축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화두를 던졌다면,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또 스위스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된 어떤 조건 속에서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어떤 중요한 어떤 지점, 생각해야 되는 지금의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Okay, so thank you. 네,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많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작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은 정말 젊은 건축물들, 그러니까 정말 이 역동적인 그런 이 좋은 건축물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건축의 어떤 중산층이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이런 건축가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29km 정도를 좀 걸어 다녀 봤습니다. 도시를 좀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맞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의 차이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아시아의 역사도 또 나라별로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점이 중요한 건데, 이 차이를
저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16세기의 아름다운 이제 유명한 정원을 구경하러 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정원들을 이제 제가 봤을 때 바로 그 정원 주변에 인접하는 곳에 아주 극단적인 그 흉측한 그런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저희가 문화재를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지어지면은 일단 이거를 멀리 짓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의 경우는 그런 철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 이 전통적인 문화유산과 그다음에 좀 이 현대적인 어떠한 건축물들을 잘 구분을 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도시 설계나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위험한 것이 표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화라는 것은 도시의 환경이 다 천편일률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도시들이 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나라, 어떤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의 모습이 다른 도시의 모습과 똑같다면은 감흥이 없습니다. 요즘은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는 좀 수준 낮은 국제적인 스타일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로컬한 것, 지역적인 것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 때에도 수준이 낮은 것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극심한 표준화는 우리의 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장이라는 장소가 점점 더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설계도도 똑같고 건축물들도 똑같고 이걸 설계하는 건축가들도 심지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라면 설계를 할 때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로컬한 부분과 글로벌한 부분을 적절히 섞어서 이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스위스 전통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준이 높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의 역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사례를 보면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허함이라든지 절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모든 건축가들, 디자이너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하자, 신중히 하자, 급하게 가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 2020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천천히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이 디자인 스튜디오를 이제 다른 나라의 디자인 스튜디오와 비교를 해보자면 저희는 건축가들, 디자이너들에게 시간을 줍니다. 충분히 그들이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정치적인 프로세스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간은 저희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들은 사람들이 정말 빛의 속도로 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에 가보면 이제 도시 환경이 10년 전, 20년 전에는 없었던 것이 갑자기 솟아나서 생긴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른 방법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건데요. 빨리 가는 방법과 그다음에 천천히 가는 방법의 어떤 중간 방법을 이제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천천히 가고 좋은 디자인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다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스위스의 방식을 그냥 따라하지 마세요. 스위스의 일하는 방식, 작업 방식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프로세스나 설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신중히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와는 관련 없는 얘기지만 스위스에서는 이 그 건축 설계 공모의 어떤 전통이 굉장히 이 그 오래됐고 또 뭐 조경 건축이라든지 뭐 도시 어떠한 뭐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좋게 나오는데요. 요즘 같은 때에는 일반적으로 요즘은 비상사태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뭔가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입니다. 지금이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앉아서 미래의 도시, 미래의 영토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뭐 건축가들, 모든 이해 당사자들, 미래 도시에 관심 있는 이 관계자들이 이러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Great,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It's very interesting that you brought up the idea of competition. 이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흥미로웠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혹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최근에 한국에서 진행됐던 공모전에 대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전시전에 있는 것도 그 인프라를 중심으로 그 위에 아래로 적층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인프라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적층하는 것이 그 옆에 적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입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저희와 함께 이론을 정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욱주 교수님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멀리 스위스에서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다시 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항상 하던 분위기가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듣게 돼서 좀 개인적으로 즐겁고요. 그리고 스위스는 사실 여행으로뿐이 접해보지 않았고 아까 마이클 제이콥 선생처럼 제가 29km를 걷진 않았어요. 되게 자동차 여행을 했고 빠른 속도로 그 나라의 주로 이제 자연환경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스위스의 도시에 대한 얘기들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땐 비현실적인 자연,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해서 이렇게 그림 같은 자연이 있다니라고 하는 그 비현실적인 자연에 대해서는 부각됐는데 아까 도시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구나. 그래서 어떤 그 자연관, 도시와 자연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도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흥미롭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좀 계속 관심 있게 생각하면서 들은 얘기는 아까 말씀해주신 주제에 관련된 것이면 하이브리드 테리토리에 관한 것이고 그냥 제 멋대로 이것을 합성을 해보건데 얘는 이제 스위스의 어떤 자연과 도시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건축 그리고 조경 그리고 자연들의 여러 가지 합성 그리고 옛날처럼 자연과 도시가 이분화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로 레이어링이 돼가지고 이것들을 그 새로운 합성을 통해서 도시화를 이해한다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이분법도 있지만 사실 아까 좀 부러운 것이기도 하고 저희랑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차이기도 하고 왜 스위스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지라는 사실 그런 걱정들을 요즘 좀 덜하는 편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차이가 있고 저희의 예를 들면 도시와 자연 간의 어떤 그 이분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뭐 다 잘 아시지만 뭐 사업성과 예술성 사이에서의 어떤 뭐 versus 구도가 생겨서 뭐 충돌이 벌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되면서 도시가 생겨난다든지 굉장히 도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복잡한 그 충돌 그리고 조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도시가 생긴다는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곳에 대한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것은 그 어떤 그 연속적인 역사적으로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서 그 건축의 역사, 뭐 어떤 자연의 역사, 뭐 여러 가지 인문의 역사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제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큰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중간에 좀 부드러운 연결이 아니고 좀 거친 연결이 있었죠. 뭐 전쟁도 있었고 타국에 의한 어떤 다른 나라에 의한 그 강점기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지금 어떤 합성을 어떤 최고의 합성을 이뤄낸 것이 아니고 덜컹거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어쩌다 이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많이 수정해 보고자 저희 그러니까 조경, 건축,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이 서울을 좀 다시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한번 크게 두 번 덜컹거린 것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느리게 천천히 생각하고 숙고하고 만들면 참 좋겠지만 저희 성격이 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빨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이 바뀔 수는 없지만 빛의 속도로 하더라도 이제 그 다른 나라 혹은 어떤 우리가 보았을 때 참고할 만한 어떤 것들은 배워가면서 그 속도에다가 약간 가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뭐 알프스가 있듯이 저희는 많은 산들 외사산, 내사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요. 처음부터 산과 강이 조화된 곳에 도시를 수도를 선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것들과 계속 합성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강의를 듣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원래 잠재적인 자원들 그게 이제 주변에 산일 수도 있고 하천일 수도 있고 여러 자연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가 즐겨하는 어떤 무엇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그런 너무 빠르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덜 하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끄집어내자. 우리가 빠르게 와서 큰 건물, 높은 건물을 짓느라고 정신 없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이제 서울 경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꽉 찬 거예요. 좀 빼달라고 했지만 또 어떻게 건물을 함부로 어떻게 뺍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꽉 차지는데 한 템포 정도 쉬고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잘 안 쓴 자원과 우리의 인문 환경을 어떻게 한번 합성하여 하이브리드 테리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 것인가. 그것이 뭐 그냥 예를 들어 정원 도시를 만들어. 정원이라 하면 정원은 자연도 아니고 사실은 아주 인간이라고도 볼 수 없고 그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게 정원인데 예를 들어 서울을 그냥 상상적으로 정원 도시로 만들자라는 가칭을 가지고 한번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와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잘 합성하는 방식을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만든 마이클 선생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Yeah, thanks a lot. I have a lot of echo. 제가 에코가 좀 많이 들리네요. 근데 어쨌든 통역사를 통해서 이해는 좀 됐습니다. 우선 저희는 모두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좋고요. 사실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뭐 지식은 뭐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그 이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선생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스위스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Switzerland until 1900 was 1900년까지 스위스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important immigration. 사실 이민자들이 많았고요. 이민 간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스위스가 뭐 천국 같은 나라다라는 생각은 뭐 구성된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가난함도 있었고요. Which made Switzerland strong. 항상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스위스가 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천연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강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원이 지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유명한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돌과 물밖에 없다. 스위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된다. 모든 것이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검절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국도 20세기 역사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뭐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거든요. 많은 이민자들이 스위스로 들어와서 이제 스위스가 만들어졌고 또 뭐 여행자들이 방문한 나라가 됐고 이제는 이제 조닝이 이제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스위스도 하이브리드화된 이 나라입니다. 물론 뭐 나라마다 좀 복잡한 상황이 있겠지만 건축가들과 도시 설계자들은 좀 빨리 가고 급하게 가는 게 꼭 좋지는 않다라는 거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빌딩을 우리가 일단 짓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쉽게 우리가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우리가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솔루션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Great. Yes, thank you very much. 예, 감사합니다. Is there? You said there was an echo. 에코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에코가 있나요? Yeah, okay. Okay, great. 지금 잘 들립니다. Could we have a comment from Professor Rafael Luna? 그럼 라파엘 루나 교수님 코멘트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훌륭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전원 교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아주 학술적인 깊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도시를 보면은 그렇게 끝없이 도시가 수평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현상을 전 세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를 하나의 메가시티라고 형언하셨는데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 리오데자네이루, 미국의 동부 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건축가로서도 조경 건축가로서 우리가 맡아야 될 책임은 이러한 도시성을 어떻게 조직하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void, 빈 공간 내지 여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도시 확산과 관련해서 이러한 빈 공간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이러한 도시의 밀집 현상에서 약간 풀어주기 때문에 소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스위스에서는 두 가지 규모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도시 수준에서 호수와 그 산을 조직하죠. 베르노 같은 경우는 강의 모양에 의해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픽셀화되었는데요. 쥬리크는 그 호수가 있고 루가노 또 지네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도시 안에 그 커다란 빈 공간이 있어서 그것이 그 어떤 여유를 마련해주고 있고요. 또 작은 수준에서는 공원이라든가 플라자와 같은 그런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떠한 도시에서 잠깐 그 탈피를 하지만은 런던처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스위스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두 개의 차원에서의 보이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요?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까? 소극적인 역할을 합니까? 또 지리학적으로 이것이 조경 건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최근 현상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경 건축가들이 부상을 하면서 국토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조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축가의 뒷전에서 일하는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죠. 건축가가 일을 하고 또 도시 계획가 일을 하고 언젠가 그 조경 건축을 데리고 와서 돈이 좀 남았으니까 정원 좀 만들어라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지난 25년, 30년 동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경 건축가가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까지도 맡게 됐습니다. 새로운 현상이죠. 이것 때문에 조경 건축의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서로 모두가 협업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 조경 건축과 다른 분야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조경 건축가는 많은 경우 해체를 합니다. 뭔가를 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능동적이기도 하고 또 수동적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는 어떻게 그 반응을 하는 거죠. 스위스와 같은 경우는 서방 국가로서 20세기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20세기에는 뭐든지 꽉꽉 채우는 그러한 그 전통이 있었죠. 굉장히 부르주아적이었습니다. 사물, 건축, 자동차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환경, 도시, 집, 방 모든 것이 다 꽉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이 여백의 미는 아시아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특히 조경 건축이라는 전통에서 봤을 때는 리타 키너스와 같은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스위스 건축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00년도에 활동하면서 디사만 구치라든가 이런 사람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시아로부터 온 미학이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미학인데요. 여기에서 공백, 여백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뭔가를 절제하고 뭐를 빼므로써 더 나은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건축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스위스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필요한 건물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다음 몇십 년 동안에 중간중간에 공간을 기획하면서 이러한 여백의 공간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조경 건축에서는 어떻게 보자면은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이라는 새로운 신조를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은 스위스에서 굉장히 현실화됐습니다. 최근에 성공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거리, 중요한 공간을 보면은 대부분의 스위스 도시에서는 이제는 자동차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점점 자동차가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도시 경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완전한 보이드는 아니지만은 보행자를 위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휴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여백의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약간 극단적으로 가기도 하죠. 때로는 뭐 중간에 중재가 되기도 하고 또 혼합이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 봅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아이디어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며칠 동안 스키 스테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유명한 그 스키 스테이션이 그 스위스에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머물었었죠.
외국인들로서는 알프스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어차피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지도 않는 그러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원초적인 어떠한 자연 환경으로 돌아가면서 자연과 어버니즘 중간 형태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And I really appreciate what you're saying about the void. 이 그 여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광장이라는 것은 이 그 뭐 공연장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뭐 여백이나 빈 공간은 뭐 뭔가가 빠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여적인 어떤 기능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 계획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태도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범준 강. 강범준 교수님에게 코멘트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의 강범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마지막에 있었던 슬라이드 중에서 바셀시에 그 강변으로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오늘 강연에 나왔던 내용 중에 뭔가 더 의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듣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강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서 질문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 미래의 하이브리드 영토에서 이제 5가지 테마를 고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프라스트럭처, 그죠? 그리고 피아자 하고 묘지, 세미트리 하고 녹지, 그린스페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변 공간 이렇게 5가지 테마를 골라서 보여주셨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이 고른 것에 또 의도가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최근 10년, 20년간 이 스위스가 이 주릭 레이크 주변으로 쭉 있는 도시들이 수변 공간이 더욱더 발달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시민 공간으로 쓰인다는 것이 아마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좀 재밌었고 이 5가지 테마가 그 흔히 이 뭐 도시설계 요소 같은 것들 공간 요소를 고려할 때 나오는 위계에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고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특히 이제 묘지가 재밌습니다. 왜 묘지가 들어갔을까? 그죠? 사실 이 5가지 테마 중에서는 제가 이제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치적인 공간이었거든요. 뭔가 다 같이 기념하는 공간, 역사적인 공간. 근데 그게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묘지가 들어가서 대단한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그 누군가를 기억하는 장소로 들어간 것 같아서 뭔가 의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공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많은 이 도시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포함해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아시아 도시들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이게 되게 정치적인 공간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에너지를 많이 쏟죠. 근데 그 뭐 제가 많은 유럽 도시를 가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유럽 도시에 갔을 때의 느낌은 여기는 좀 정치적인 공간이 좀 적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공간은 많지만 정치적인 공간은 적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정치적인 공간이 좀 많다고 느끼죠. 그래서 이 5가지 테마에 무엇이 들어갔고 그리고 무엇이 빠져 있고 그것에 대한 의도나 뭐 최근 그 아까 이제 수변 공간을 더 강조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스위스의 어바니즘에서 더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 강조점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so thanks a lot. Maybe 질문 감사합니다. let's start with the cemetery. 일단 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2가지 이유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묘지는 공공 공간입니다. And as everything linked to landscape, 그리고 the cemetery 조경과 관련된 모든 것도 그렇지만 묘지는 정치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way in which
which decisions are taken in this country, 스위스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은 정말 작은 사이즈의 묘지를 지을 때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묘지가 작고 그렇게 크지 않고 뭐 도시 밖에 지어져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뭔가 주변에 맴돌고 우리 눈에 안 띄는 것들도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책임을 지고 제대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묘지를 내가 진지하게 책임감 있게 디자인을 한다면 모든 것이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할 때는 더 진지하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25개의 묘지를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했지만, 그래서 도시와 이 도시 환경과 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연과 또 소통하는 방법을 이 묘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묘지는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저에게 조경 건축, 도시 설계, 일반적인 디자인의 수준을 저희의 묘지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묘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기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묘지는 상징적인 공간이거든요. 어떠한 국가가 이런 묘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리고 거리에 있는 하나의 벤츠도 소중히 여긴다면 정치적인 공간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스위스와 같은 장소나 공간에서는 모든 공간이 정치적입니다. 물론 이 자기의 사적인 공간도 중요하겠지만 내 사적인 공간은 남의 사적인 공간 옆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우리가 공유한다라는 개념이 저희 스위스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조경 건축가들도 조경 건축사를 보면은 조경 건축도 정치적인 어떠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스위스가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의 극심한 정치화의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Thank you. Well, 네, 좋습니다. 그 정치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들리십니까? you okay? Oh, you can't hear me. yeah, I hear you again. 아, 이제 들립니다. To follow up this idea about the idea 예, of 그 정치라고 하는 아이디어에 좀 더 연장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저변에 깔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책임성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미학입니다. on dangerous.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도발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이죠. 스위스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그 책임감에 관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학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교량의 모양이라든가 또 사용된 그 자재를 봤을 때 특정한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Dangerous Americanization. 그런데 이런 공공공간의 미국화가 되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한국 서울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공공간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퀄리티 디자인에서는 이러한 그 심리학적인 요소가 영입이 되는데, 그렇다면 납세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뭘 이렇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정부가 많은 돈을 쓰느냐, 딴 데 투자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Aesthetics is being set.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공공간과 미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리되는 것이죠. Bypass that.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문제를 다 극복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거는 왜입니까? 왜 이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까? I don't know if we can say that they are a priori difficult. 뭐 꼭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Maybe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의 철학의 한 분야로서 탄생했는데요.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스위스를 보면은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있고 사람들의 취향, 감각은 끊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솔루션에 있어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스 아미나이프에서 롤렉스 시계까지 교량에서 건물까지 조경 건축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20세기의 미학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0세기에 어떠한 미학적인 패턴이 발전됐는데요. 물론 벨브나 바우하우스 같은 측면에서 스위스가 중요하긴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인류학적으로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담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아름다움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스위스적인 측면에서는 캘빈주의 내지는 개신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축에서 디자인을 생각해 보면은 우선은 극도의 절제, 단순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고 있죠. 어쩌면은 이렇게 천연 자원이 빈곤한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겨난 전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워낙 빈곤한 나라였기 때문에 생겨난 어떤 절제의 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스위스적인 미학을 보면 다양합니다. 나이프에서 시작해서 건물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조금 슬픈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위스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가난했고 또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자면 20세기 디자인이라고 하는 틀에 맞아 들어갑니다. 절제라고 하는 원칙. 그런 것을 바탕으로 굿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막스필이 주창했던 그 굿 디자인과 일맥상통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디자인, 전통적인 미화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했죠. 막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건물들을 보면은 막 장식을 많이 한 케이크 모양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주 단순화시키면서 꼭 필수적인 것만 남겨놨죠. 그것이 미학의 역사에서는 아주 최근의 현상이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심플한 솔루션은 가장 찾기가 어려운 디자인입니다. 스위스는 건축의 역사나 도시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러한 simplicity, 단순성의 가치를 인정했는데요. 그 단순하다고 해서 꼭 원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가치로서 필요 없는 것은 버려라라고 하는 것이 simplicity의 핵심입니다. 많아야 많기만 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넘치는 것만 좋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이러한 심플리시티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윤리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미학은 스위스의 윤리와도 관계가 있죠. 그 자재를 쓸 것 같으면 소재를 쓸 것 같으면은 좋은 훌륭한 형태를 부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국제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One question from the audience. 질문 하나 청중으로부터 이 참가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Oh yes, please. 네, 말씀하세요. 좋은 강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진화를 역사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자연을 어떻게 전유를 하고 있는지 도시들이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도시와 자연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한국에 대한 트렌드가 기억이 났습니다. 도시 재생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시간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위스 전통에서 이런 도시 재생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그 기존에 뭐 낙후된 이 그 건축물을 이제 재생시키고 그리고 개조하고 개량하는 방향으로 서울과 다른 이제 나라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유연하게 우리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뭐 시간이 필요하다, 급하면 안 된다, 정치적인 프로세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공간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특히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시간성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 설계 계획을 할 때는 이제 시간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뭐 조경 건축은 항상 이 그 시간이라는 요소를 감안해야 되고 장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경 건축 이 프로젝트는 뭐 5년, 10년, 25년, 뭐 100년을 내다보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려가 돼야 됩니다. 스위스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쨌든 모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는 이 그 일시적인 것,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좀 장기적으로 이 그 보면서 작업을 한 게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개발을 받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은 좀 사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좋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심각한 도전 과제들이 많은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의 이 디자인 스튜디오나 건축 사무소를 가보면은 작업하는 방법을 보면은 일단 여유를 가지고 예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쨌든 시간적인 부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죠.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데이비드 버로우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다. 이 건축도 그 시간에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뭐 건축물을 우리가 짓고 난 다음에 그 폐허가 되기 위한 어떤 첫날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좀 지속 가능한 그린 인프라가 되는 어떤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건물 또 그린 건물 말은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뭐 복잡한 부분입니다. Great. Well,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아주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까다로운 질문도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교수님을 모셔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건축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레슨을 배운 것 같습니다. It's really a great conversation between 스위스와 한국 간의 훌륭한 대화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직접 만나뵈서 이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중들에서 나온 소리를 못 들으셨지만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박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꼭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바랍니다. 사실 소리가 잘 안 들려서
특히 또 그 통역이 들어올 때 피드백이 많아서 잡음이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직접 오실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One last announcement.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최종 수요 세미나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6시에 열릴 것이고요. 그 세미나에서는 무리나 오테로가 Future Seoul Collaborative Architects. 연사로 올 것입니다. Again, hope to see you. 그리고 또 김주경 오유재 건축사무소 대표도 참석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덜란드 대사관과 공동 주최합니다. 감사합니다.